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말하던 일본 기자. 한국 새벽 5시 단 10분 만에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린 휴대폰은 돌아오고 노숙자에겐 따뜻한 손이 먼저 다가옵니다. 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새벽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다케다 신지입니다. NHK에서 40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시즈오카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손녀 유이가 갑자기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대학 졸업 프로젝트로 안전한 도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젊었을 때부터 한일 관계 기사를 수없이 써왔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구나 안전한 도시라는 주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아시아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유이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이가 가져온 촬영 장비들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시간 방송용 카메라가 있더군요. 호기심에 켜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누가 보겠어요. 한국 밤거리를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명동 근처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우선 놀란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이 여러 명 보였거든요. 일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길을 걷다가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고생 한 명이 혼자 앉아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20분이었고요.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 일본 시청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일본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장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골목길로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없는 조용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지만 뜻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하나 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술에 취한 사람도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밤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보도를 지나게 됐습니다. 일본이라면 밤에는 피하는 곳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조명도 밝았고 무엇보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제가 알던 아시아 도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채팅창의 마지막 댓글이 기억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내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유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일본 못지않더군요. 차내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에서 내리려는데 제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좌석에 놓고 내렸더군요. 플랫폼에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지하철이 떠난 뒤였습니다. 아, 큰일 났네. 유이가 당황해하더군요. 저는 체념했습니다. 외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지하철에 놓고 온 물건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포기하시려고요? 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어쩔 수 없지. 새로 사야겠구나. 하지만 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무실로 가더니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더군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아이였거든요. 영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분실물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할아버지, 전화해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유이의 성화에 못 이겨 전화를 걸어봤어요. 분실물센터 직원이 영어로 응답했습니다. 제 휴대폰 기종과 분실 시간, 장소를 말하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뒤 연락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티즌이 리포트했다고요? 네, 시민분이 신고해 주셔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 분실물센터를 찾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기스 하나 없이 말이죠. 직원이 신분증 확인 후 돌려줬습니다. 수수료도 받지 않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분실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가 발견한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신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보고 주인이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거죠. 유이가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관광객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을 찾았다고? 일본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시민이 신고한 거 맞나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감시가 아닌 양심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거든요. 휴대폰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알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내일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종로 일대를 걸어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혼자 나왔어요.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정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종로 3가역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더니 노숙인 한 분이 인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일본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럴 생각이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20대 여대생이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대학생 같았습니다. 그 학생이 쓰러진 분에게 달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안부를 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자신의 물병을 꺼내서 입에 대어줬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119에 신고했고 어떤 아줌마는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서 쓰러진 분께 덮어드렸어요. 직장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도 놀라고 있었어요. 실시간 채팅창도 난리였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5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분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처음 도움을 준 여학생은 계속 옆에 있었어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요. 의식은 있으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금세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괜찮은지 물어보고 혹시 비슷한 일이 또 있을까 봐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간단한 영어였지만 의사소통이 되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실시간 방송을 보던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저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설까? 여대생이 주저없이 도움을 준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누군가 신고는 했겠지만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이 먼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오늘 본 장면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20대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여주는 모습,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모여든 사람들, 당연하다고 말하는 여학생의 표정. 모든 게 진짜였어요. 넷째 날 새벽, 저는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어요. 유이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신기했어요. 새벽에 한강 가신다고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서울의 새벽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택시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켰더니 벌써 몇십 명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1시간 빠르니까 오전 6시였죠.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심지어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새벽 5시 20분인데 말이에요. 이 나라는 새벽부터 깨어 있구나.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일본 같으면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관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산책로, 질서 있게 운동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안전해 보이는 분위기. 여성들도 혼자 조깅하고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러시아어와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더군요.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지나가던 직장인 2명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말이죠.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바쁠 텐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준 거예요.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다리 위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운동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실시간 채팅창이 활발해졌습니다. 정말 안전해 보인다.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건가? 일본보다 질서정연한 것 같은데? 저는 마포대교에서 잠시 멈춰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도시가 다른 걸까요? 오전 7시가 되자 출근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험악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석을 비워두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탔는데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또 당연하다는 말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려와 질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니 유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새벽 서울을 보고 왔단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나라는 새벽부터 배려와 질서로 움직인다. 그게 제가 본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6시, 저는 마포대교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켜고 다리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강변 산책로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밤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자는 배낭을 끌어안고 있었고 여자는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모습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인 제가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커플의 모습이 너무 막막해 보였어요. 여자가 울먹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치안센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표지판에 경찰 마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커플에게 다가가서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오버데어. 손가락으로 치안센터 방향을 가리켰어요. 커플이 고개를 들더니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치안센터로 향했어요. 치안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투어리스트, 로스트. 여성 경찰관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더군요. 커플의 사정을 차근차근 들어주고 있었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경찰관이 커플의 숙소를 찾아주고 지하철 노선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심지어 근처 편의점에서 물과 빵까지 사다 줬습니다. 커플이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나고 나서 저는 그 여성 경찰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경찰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국이 처음이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니까요. 치안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찰의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이방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 일본 시청자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더구나 여성 경찰관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새벽에 여성 경찰관이 혼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의 안전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길을 잃은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시스템, 새벽에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치안센터, 친절한 경찰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친절함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경찰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도시가 응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실시간 방송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이 단 댓글이었어요. 아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것 같았는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 도시는 정말 다른 곳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6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안전할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이와 함께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인터뷰를 했어요. 40대 중반의 김경감이었는데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경감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예방 중심이라고 했어요. 범죄가 일어난 후 잡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안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순찰을 자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김경감에게 물어봤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유가 뭔가요? 김경감이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청 안전정책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서울시에서는 시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동네 단위로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로 말이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마침 시민 안전 캠페인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안전수칙을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더군요. 119 신고, 응급처치, 주변 정리까지 순서대로 말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이었습니다. 수업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법이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더군요. 요즘 아이들이 개인주의적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다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모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이 신속하게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도왔다고 했어요. 배운 대로 실천한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경찰 인터뷰, 시청 방문, 학교 참관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는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고요. 교육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가르치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원봉사로 안전지킴이를 하는 시민들, 어려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돕는 학생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법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신뢰, 교육, 공동체 의식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넘어서는 따뜻함이 있었던 거죠.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겨둘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다가 결정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제가 본 한국의 핵심이었거든요. 글을 쓰기 시작하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명동거리에서 받은 충격, 휴대폰을 되찾은 경험, 종로에서 본 시민들의 모습, 새벽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 모든 게 생생했어요.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말이에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그게 진짜 안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글을 마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4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진솔한 글인 것 같았어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냉정한 분석보다는 한 인간의 감동이 더 많이 들어있었죠.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 날 저는 이 글을 여러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제가 40년간 몸담았던 NHK까지. 거절당할 각오도 했어요. 너무 감성적인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죠. 아사히 신문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일면에 게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NHK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글이 신문에 실린 후 반향이 엄청났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현했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일본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밤이 무서울까요? 왜 이웃이 낯선 존재가 되었을까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학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의 안전 문화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첫 강연은 도쿄의 한 시민센터에서 했습니다. 2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어요. 제 또래 사람들이 많았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더군요.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가요? 과장된 건 아닌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다고요. 과장하거나 미화할 이유가 없었죠. 두 번째 강연은 오사카에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았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세대였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은퇴 후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제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날 밤 강연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떠올랐거든요. 시민들의 따뜻한 모습, 당연하다고 말하던 사람들, 새벽부터 질서 있게 움직이던 도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펜을 놓지 말았어야 했구나. 은퇴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칼럼을 쓴 지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반향이 일었죠. 일본 사회 전체가 한국의 안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였고 교육계에서도 벤치마킹을 고려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꿈꾸고 있었죠.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답을 찾았어요.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죠. 신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일본 귀국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일청소년교류협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일청소년 안전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자문 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68세 노인이 무슨 청소년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놀랐어요. 일본과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칼럼을 읽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국에서 온 교육학 교수도 있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전 문화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실천해온 결과죠.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하면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종로에서 쓰러진 노숙인을 도왔던 여대생, 새벽에도 질서를 지키던 시민들, 당연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게 교육의 결과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처럼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일본 고등학생 20명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동행했죠.
68세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제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명동거리, 종로, 한강변. 아이들의 반응이 저와 비슷했어요.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직접 확인해 보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정말로 저녁에 혼자 편의점까지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주제는 시민 안전이었죠. 한국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도 점점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일본 학생들이 소감을 발표했어요. 대부분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해요. 다만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강연도 늘리고 글도 더 많이 썼습니다. 지역 학교들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시즈오카의 한 중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보람찼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바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68세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거죠.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꿈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울 새벽거리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안전을 만드는 시민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작은 배려와 신뢰를 쌓아가며 만든 나라였죠. 신뢰는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일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